깊어가는 가을의 햇살이 한서, 간루이, 에스테이트의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시음실 안의 모든 것이 따스한 호박색으로 물들었다. 공기 중에는 복합적인 향기가 감돌았다. 오크통의 묵직한 향, 새 와인의 과실향, 그리고 마치 없는 듯 희미하게 느껴지는 귀부균, 귀 선사하는 달콤한 향기까지. 그 모든 향이 한데 어우러져 내 삶에서 가장 익숙한 냄새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손수 일구어낸 이 자랑스러운 성지는 소란스러운 소음의 고요를 빼앗겼다. 예, 서연아. 너희 와이너리는 정말 멋지구나. 근데 이 의자는 앉아있기 좀 딱딱하네. 나중에 자개장으로 된 걸로 바꾸렴. 그래야 격이 있지. 나의 시어머니, 오 여사였다. 그녀는 새끼손가락을 곱게 세운 채 내가 특별히 그녀를 위해 고른 레이트 하베스트 리슬링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내가 심혈을 기울여 고른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의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화려한 색감의 비단으로 만든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목에 건 커다란 흑진주 목걸이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격하게 흔들리며 남들이 보지 못할까봐 안다라는 듯했다. 그녀의 주위에는 최 씨 집안의 친척들이 빼곡히 둘러싸고 있었다. 내 서류상의 남편, 최민준의 본가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러움과 까탈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내가 이룩한 이 값비싼 왕국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라고 할게요. 나는 미소를 띠며 대답하고 직접 그녀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고 감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결혼 5년. 이런 상황에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다. 보기만 하면 뭘 해. 일을 봐야지. 오 여사가 와인잔을 쿵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와인이 몇 방울 튀었다. 그리고 내 와이너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자가 사업이 커봤자 결국 뿌리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우리 민준이랑 결혼한 지가 벌써 5년인데 배는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니? 내 사촌 동서 좀 봐라. 2년 동안 둘이나 낳았잖니.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야. 넌 맨날 사내처럼 일만 하니까 몸이 다 상한 거지. 그 말이 터져 나오자 주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아랫배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동정, 의심, 그리고 고소함이 수만 개에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나를 찔렀다. 와인병을 든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얼굴의 미소 또한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했다. 어머님, 그건 인연이 닿아야 하는 거라 서두를 수 없어요. 인연은 무슨 인연? 다 핑계지. 오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우리 최 씨 집안의 민준이가 유일한 대단 말이다. 네가 정말 애를 못 낳을 거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집안 돼 있는 길 막지 말아야지. 이미 악담에 가까운 말이었다. 내 입가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는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며 최민준의 모습을 찾았다. 이런 순간 남편이라면 마땅히 나서서 나를 감싸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의 비서, 백설이도 보이지 않았다. 민준 씨는요? 내가 와인병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멀리 앉아있던 한 외사촌이 재빨리 대답했다. 형님은 발효실 쪽에 장비 점검하러 가셨어요. 저희더러 먼저 마시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백비서도 데이터 기록해야 한다면서 따라갔고요. 장비 점검? 오늘은 내가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가족 시음의 날이라 모든 생산 활동은 중단된 상태였다. 최민준은 와이너리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양조 기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가 무슨 장비를 점검한다는 말인가 의심이 싹 트는 순간 내 코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냄새를 포착했다. 최고의 양조 전문가로서 내 후각은 오랜 세월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 같은 포도밭이라도 양지와 음지에서 자란 포도의 미세한 향 차이까지 구분해낼 수 있었다. 지금 와인 향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나는 지독하게 거슬리는 값싼 장미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역겨울 정도로 달았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듯한 분내가 났다. 바로 백설이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였다. 그 향기는 낚싯바늘처럼 즉시 내 경계심을 자극했다. 이어서 내 귀가 멀리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금속 마찰음을 포착했다.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누군가 녹슨 밸브를 힘껏 돌리는 듯한 소리였다. 대표님. 묵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보안팀의 김 부장이었다. 그는 와이너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5년 전 그의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익명으로 수술비를 지원해 그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 그 후로 그는 내 가장 충성스러운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지금 그는 깨끗한 와인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내 곁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몸으로 가렸다. 치료항원 발효조 쪽으로 최 부사장님과 백 비서가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았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가득했다.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비상 조명을 껐습니다. 제가 순찰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데 제가 내부 점검용 CCTV는 끄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했다. 7호 탱크. 그곳은 내가 소량의 최상급 와인을 특별 양조할 때만 사용하는 발효조였다. 절대적인 순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 후에는 가장 엄격한 물리적 살균 소독을 거친다. 지금은 비어 있어야 할 상태였다. 나는 김 부장의 고통과 걱정이 가득한 눈을 바라보았다. 매끄러운 와인병 위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쓸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내 이성을 순식간에 되찾아 주었다. 알았어요. 나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가서 일 보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하죠. 김 부장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 뒤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저급한 향수 냄새가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나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오 여사를 향해 말했다. 어머님, 그리고 친척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셰프님께서 급하게 확인할 게 있다고 하셔서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와인 즐기고 계세요. 지하 저장고에 제가 아끼는 82년산 샤토 라피트 몇 병 있는데 이따 민준 씨더러 꺼내 오라고 해서 다 같이 맛보시죠. 82년산 라피트라는 말에 모든 사람의 눈이 빛났다. 오 여사의 얼굴에 가득했던 불만도 즉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지찬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가봐. 중요한 일이라는데 저녁에 메인 요리 제대로 준비하는 거 잊지 말고. 나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하이힐을 신고 소란스러운 시음실을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왔다. 내딛는 걸음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평온했지만 곧 깨져버릴 듯한 위태로움이 숨어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고 싶은 충동조차 들지 않았다. 내 세상에서 눈물은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 한서연은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 배신이라는 씨앗이 일단 심어졌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울며 따지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그 씨앗이 뿌리내린 토양을 찾아내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뿌리째 뽑아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화려한 시음실에서 차갑고 정적인 중앙 통제실까지는 불과 300m 거리.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고 외롭게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치 나의 우스꽝스러운 결혼 생활에 종말을 고하는 조종델존처럼 나는 연회장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와이너리의 심장, 각종 정밀 기기와 모니터 화면으로 가득한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이곳은 나의 절대적인 영역이었다. 나와 극소수의 핵심 기술 인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들어올 권한이 없었다. 지문과 홍채 이중 인증을 통해 두꺼운 금속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나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외부의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공간 전체에는 서버 컴퓨터가 돌아가는 낮은 윙윙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주 제어판 앞으로 걸어가
하얀 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을 빠르게 스와이프하여 7호 항온 발효조의 내부 점검용 CCTV 화면을 띄웠다. 화면은 처음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들이 비상 조명을 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CCTV 시스템은 내가 거액을 들여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적외선 야간 투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화면이 켜지며 기이한 입자감이 느껴지는 흑백 화면이 나타났다. 색깔은 없었지만 화면의 선명도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역겨움과 분노가 뒤섞인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발효조 내부는 작은 도명 성당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차갑고 가장 순수한 포도즙이 담겨야 할 강철판 위에서 두 개의 벌거벗은 몸이 염치도 없이 뒤엉켜 있었다. 남자는 결혼 5년 차인 내 남편 최민준. 평소 내 앞에서는 온화하고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척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발정난 짐승처럼 얼굴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복욕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밑에 깔린 것은 내가 직접 발탁해 키운 비서 백설이. 언제나 하얀 원피스에 옅은 화장을 하고 내 앞에서 서연 언니라며 살갑게 굴던 그 아이가 지금은 방탕하게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놀랍게도 헐렁한 남성용 흰 셔츠가 걸쳐져 있었다. 그 셔츠는 내가 지난달 최민준을 위해 직접 다림질해준 아르마니 제품이었다. 옷깃에는 내가 나 구분을 위해 특별히 수놓은 작은 포도잎 문양이 선명했다. CCTV의 수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그들의 추악한 숨소리와 대화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내 귀에 들려왔다. 민준 오빠, 정말 나빠. 꼭 이런 데로 사람을 데려와야 했어? 백설이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아양을 떠는 듯 역겨운 달콤함이 묻어 있었다. 여긴 춥고 딱딱하단 말이야. 서연 언니가 알면 날 죽이려 들걸. 걱정 마. 최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여자는 이제 날 완전히 믿어. 그리고 걔는 재미없는 목석이잖아. 우리 설이처럼 이렇게 화끈하지도 않고. 이 장소 좀 봐. 여기가 그 여자가 제일 아끼는 탱크야. 오늘 우리가 그 여자의 성지에서 그 여자를 제대로 짓밟아주는 거라고. 하지만 아직 돈을 다 못 빼냈잖아. 만약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 이미 손 써놨어.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탐욕이 가득했다. 우리 엄마가 지금 밖에서 연기하고 있잖아. 그 여자 기분만 잘 맞춰주면 다음 달 회계감사만 통과하면 와이너리 유동자금 전부를 우리 해외 법인으로 옮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람 시켜서 좋은 약도 좀 구했어. 그 여자 커피에 조금씩 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쇠약에 걸리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다들 그 여자가 일에 미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지. 이 거대한 와이너리, 결국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에서 비릿한 쇠맛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정신과 약물, 자산 횡령, 그랬구나. 나의 5년간의 결혼 생활, 그의 가족에 대한 나의 모든 포용과 지원은 내 좋은 남편의 눈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사랑과 결혼했다고 믿었지만 실은 늑대를 집에 들인 것이었다. 나를 산채로 집어삼킬 준비를 하는 독사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조금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CCTV 속 백설이는 더욱 흥분한 듯했다. 그녀는 심지어 손을 뻗어 매끄러운 탱크 내벽에 손톱으로 무언가를 긁고 있었다. 민준 오빠, 우리 돈 다 가지면 그 늙은 여자랑 이혼할 거지? 응? 봐. 내가 오빠랑 내 사랑을 그 여자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곳에 새겨놨어.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자 거울처럼 매끄러운 식용 등급의 스테인리스 스틸 내벽에 그녀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삐뚤빼뚤하지만 지독하게 눈에 거슬리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한서연. 알도 못 낳는 늙은 암탉. 쾅. 내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CCTV의 오디오를 꺼버리자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나는 화면 속 두 개의 추악한 육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황홀경에 빠져 자신들에게 닥칠 파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옆에 있는 보관함으로 걸어가 흰색 작업용 장갑 한 켤레를 꺼내 꼼꼼하게 착용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무팀 책임자에게 지극히 냉정한 문자를 보냈다. 최고 기술을 가진 아크 용접공 2명과 함께 즉시 7호 발효조 외부 점검구로 대기할 것. 긴급 무산소 침용법 실험을 진행해야 함. 보안 등급 최상. 문자를 보낸 후 나는 보안팀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님, 지금부터 발효 A 구역의 모든 통로를 봉쇄하세요. 공무팀 2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7호 탱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최 부사장의 그 신입 비서 박대리 좀 경비실로 모셔서 차 한 잔 대접하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시고요. 모든 지시를 마친 후 나는 통화 기록과 문자를 삭제했다. 나는 CCTV 화면 속 막 활락을 끝내고 옷을 입으려는 2개의 육체를 바라보았다. 내 입가에 차갑고 온기 없는 미소가 걸렸다. 내 와인 탱크가 그렇게 좋다면 영원히 그 안에서 잘 발효되도록 해주지. 나는 통제실을 나와 다시 복도로 돌아왔다. 방금 나를 집어삼킬 듯 했던 분노는 이제 죽음처럼 고요한 빙의 거리로 가라앉았다.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맑았고 모든 단계와 세부 사항이 머릿속에서 정밀하게 계산되고 있었다. 내가 7호 발효조가 있는 구역에 도착했을 때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2명의 용접공이 이미 장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다. 그들은 와이너리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난 베테랑들로 내 지시라면 언제나 군말 없이 따랐다. 대표님. 2사람이 나를 보자 즉시 허리를 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금속의 차가운 빛을 발하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 고정되었다. 탱크의 외부 점검 해치는 이중 단열 구조로 지금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최민준과 백설이가 지금 그 안에서 옷을 입으며 방금의 짜릿함을 되새기고 있을 모습을, 어쩌면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시작하세요. 내 목소리는 평온에서 어떤 이상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7호 탱크에서 극히 희귀한 무산소, 이산화탄소 침용법 양조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이 실험은 우주항공 등급의 완벽한 밀폐 환경을 요구합니다. 지금 즉시 외부 점검 해치의 모든 틈새를 아크 용접으로 완전히 봉쇄해 주세요. 조금의 공기도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봉쇄입니다. 영구적인 밀봉 효과를 원합니다. 2 기술자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중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완전히 봉쇄하면 나중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실험 주기는 아주 깁니다. 최소 3년이 걸릴 거예요. 3년 뒤의 일은 그때 가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양조 전문가로서 지닌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핵심 기술 기밀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명령을 수행하고 최고 등급의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눈빛은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2 기술자는 즉시 더 이상 묻지 않고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보호 마스크를 내리고 손에 든 용접 토치를 켰다. 지직, 눈부신 청백색의 아크 불꽃이 순간 타오르며 마치 미쳐 날뛰는 독사처럼 두꺼운 강철문과 탱크 몸체 사이의 틈새를 집어삼켰다. 공기 중에 즉시 금속이 고온에 녹는 뜨거운 냄새가 퍼져나갔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내 무표정한 얼굴을 비쳤다. 용접 토치가 문틈에 닿는 거의 그 순간 나는 탱크 내부에서 둔탁하게 쿵쿵 하는, 마치 몸이 금속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분명 안에서 옷을 입던 한 쌍의 불륜 남녀가 이 갑작스러운 용접 소리에 놀란 것이다. 그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내 얼굴 표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나는 심지어 옆에 작업대로 걸어가 방금 오크통에서 뽑아낸 아직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피노누아 한 잔을 따랐다. 나는 우아하게 잔을 흔들며 짙은 루비색의 와인이 잔벽을 타고 흐르는 아름다운 와인의 눈물을 감상했다.
그리고 코끝으로 가져가 블랙커런트, 담배, 그리고 한 줄기 제비꽃 향이 섞인 복합적인 아로마를 음미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세계였다. 순수하고 고귀하며 어떤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는 용접 소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 미약한 충격음은 금세 사라졌다. 어쩌면 그들은 이것이 정기적인 장비 점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절대적인 어둠과 밀폐 속에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30분 후 마지막 틈새까지 뜨거운 쇳물로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7호 발효조는 이음새 하나 없는 거대한 금속 관관이 되었다. 두 기술자가 마스크를 벗었다.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다. 대표님 완료됐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못 들어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 건넸다. 이건 두 분의 비밀 유지 수당입니다.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기술자들을 보낸 후 나는 그 거대한 금속 구조물 앞에 조용히 서서 마치 완벽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그때 어지러운 발소리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왔다. 서연아, 너는 애가 어떻게 된 거니? 우리 같은 어른들을 거기 내버려 두고 혼자 작업실에는 왜 온 거야? 오 여사가 한 무리의 친척들을 이끌고 요란하게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나는 즉시 모든 날카로움을 거두고 몸을 돌려 그들을 맞이했다. 얼굴에는 적절한 미안함이 섞인 온화한 미소를 띄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느라 그랬죠.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선물? 무슨 선물? 우리랑 같이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어디 있어? 오 여사가 집요하게 물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비켜 방금 용접으로 봉쇄된 7호 탱크 앞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신비롭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사흘 뒤에 있을 어머님 환갑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 와이너리의 최신, 최고가 특제 발효조 안에서 어머님만을 위한 만수무강주, 만서무장조를 직접 빚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거대한 탱크에 집중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거짓말을 엮어나갔다. 민준 씨가 그러는데 이 와인의 양조법은 아주 특별해서 절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만 그 궁극의 풍미를 이끌어낼 수 있대요. 그리고 특별히 부탁하기를. 이 와인의 활용점정, 행운을 여는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우리 집안의 가장 귀한 어른이신 오늘의 주인공께서 직접 완성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나는 말하면서 오 여사를 제어판 앞으로 안내했다. 그곳의 조작 패널에는 투명 보호 덮개가 씌워진 눈에 확 띄는 빨간색 버튼이 있었다. 버튼 옆에는 노란색과 검은색 경고 표시와 함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자켓 고온 스팀 살균 모드 빈탱크 전용. 어머님 보세요. 나는 그 버튼을 가리키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민준 씨가 말하길 어머님께서 이 버튼을 눌러 신성한 생명의 열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이 어머님을 위한 특별한 만수무강주가 사흘 뒤 어머님 생신 잔치에서 완벽하게 개봉되어 모두를 놀라게 할 거래요. 오 여사의 허영심은 이 순간 최고조에 달했다. 친척들의 아첨과 만수무강주라는 이름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그 빨간 버튼을 바라보며 눈에서 탐욕스럽고 광적인 빛을 뿜어냈다. 마치 그것이 단순한 산업용 버튼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으로 가는 왕홀 왕수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다. 오 여사의 호흡이 흥분으로 가빠졌다. 그녀는 커다란 비취 반지를 낀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그 빨간 버튼을 누르려 했다. 주위의 친척들도 모두 목을 길게 빼고 마치 신성한 의식을 목격하려는 듯했다. 어떤 이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가문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보호덮개에 닿으려는 순간 내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를 살짝 막았다. 어머님, 잠시만요. 내 목소리에는 적절히 꾸며낸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준 씨가 그러는데 이 생명의 열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아주 강해서 큰 소리가 날 수도 있대요. 혹시 모르니 민준 씨가 돌아오면 하거나 아니면 제가 대신 누를까요? 어차피 형식적인 건데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여사는 마치 파리를 쫓듯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저리 비켜.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두껍게 분칠한 얼굴에 순간 혐오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공을 가로채려는 거니? 이건 내 아들이 오직 나를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이야. 내 아들의 효심이라고. 너 같은 외부인이 어디 감히 우리 최 씨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는 순간에 손을 대. 이건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 해. 주위의 친척들도 앞다투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형님. 이건 어머님의 복인데 형님이 뺏으면 안 되죠. 서연아.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 알지만 시어머니 체면도 좀 세워드려야지. 나는 그녀에게 밀려 반걸음 물러섰다. 얼굴에는 서운하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내 계산 안에 있었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의 그 보잘것없는 허영심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와 같아서 일단 자극받으면 모든 이성을 상실하고 만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 힘드실까봐 내가 나지막이 변명했지만 그 말은 너무나 무력하게 들렸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은데 오 여사가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한복을 매만지고 이미 자신을 향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들을 향해 턱을 높이 치켜들었다. 다들 잘 찍어. 그녀는 자랑스럽고 광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내가 직접 내 아들의 이 효심을 작동시킬 것이다. 우리 최 씨 집안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투명 보호 덮개를 확 열어젖히고 온 힘을 다해 그 붉은 버튼을 세차게 내리쳤다. 딸깍 청명한 기계음이 울리고 이어서 통제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는 듯한 둔탁한 굉음이 들려왔다. 보일러가 작동하는 소리였다. 1초 후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고압의 증기가 파이프를 통해 순식간에 7호 탱크 외부의 이중 자켓으로 주입되었다. 거대한 탱크 전체가 그 충격으로 살짝 진동했다. 탱크 표면에 꺼져 있던 액정 온도 표시창이 순간 환하게 켜지며 붉은색 숫자가 빠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25 nước, 35 nước, 45 nước. 격렬한 소음과 진동에 놀란 친척들은 겁에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와인을 만드는 거야. 로켓을 쏘는 거야. 오직 오 여사만이 처음의 놀람이 지나간 후 얼굴에 극도의 만족감과 자부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뼉을 치며 계속해서 올라가는 온도 숫자를 보고 크게 웃었다. 봤지? 봤어? 이게 바로 최첨단 기술이라는 거야. 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니까. 하는 것마다 스케일이 다르잖아. 나는 사람들 뒤쪽 조명의 그림자가 내 표정을 가리는 곳에 서 있었다. 나는 흥분으로 일그러진 오 여사의 얼굴과 보이지 않는 불길에 휩싸인 거대한 강철 탱크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스케일이 다르다고? 그럴지도. 하지만 나는 지금 완벽하게 봉쇄된 저 안에서 주위의 강철판이 무서운 속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을 최민준과 백설이의 기분이 어떨지 더 궁금한데 그들은 이것이 장비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자신들이 점점 가열되는 거대한 쇠관 속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고온의 증기는 직접적인 불꽃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열전도를 통해 탱크 내부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고 안의 공기를 뜨겁고 희박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느리고 잔인한 수비드 과정이다. 그들은 즉시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탈수, 화상, 질식의 고통을 겪으며 끝없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서서히 익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지옥의 스위치를 누른 것은 내가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고 효도했던 그의 친어머니였다. 정말이지. 완벽한 막장 가족 드라마 아닌가. 오 여사는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의 아첨과 부러움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차게 내리친 그 한 번의 손길이 나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심연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중 자켓 안으로 고온의 증기가 계속 주입되면서 7호 탱크 표면의 온도는 이미 놀라울 정도로 치솟았다. 액정 표시창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85독스에서 안정되었다. 몇 미터 떨어져 있어도 살을 태울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자, 이제 시동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손뼉을 치며 열정적인 미소를 띠고 앞으로 나아가 오 여사의 자아 도취를 중단시켰다. 어머님 그리고 친척 여러분, 이제 그만 시음실로 돌아가시죠. 곧 만찬이 시작될 거예요. 셰프님께서 오늘 최고급 참다랑어 뱃살을 준비하셨다고요. 음식의 유혹에 이 무리는 즉시 고온에 대한 공포를 잊고 오 여사를 에워싼 채 다시 요란하게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오 여사는 그 무시무시한 열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탱크를 돌아보며 옆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봤지? 이게 바로 내 아들의 열정이야. 사람들이 흩어지고 넓은 발효실은 다시 정적을 되찾았다. 오직 침묵하며 뜨겁게 달아오른 강철 탱크만이 마치 휴화산처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비극을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작업실 한쪽 구석에서 보안팀 김 부장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젊은 남자 한 명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최민준의 신복인 박대리였다. 지금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눈에 가득한 공포를 담은 채 김 부장의 거친 손에 입이 막혀 우우거리는 비명만 내지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김 부장이 나를 보고 손을 놓자 박 대리는 즉시 흐물흐물한 걸레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마치 악마를 본 듯한 눈빛을 했다. 대표님. 그는 목소리를 떨며 횡설수설했다. 최 부사장님이 그 안에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가열하면 안 돼요. 죽어요.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박대리, 말은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어느 눈으로 최 부사장이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지? 나는 방금 그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와 백비서는 긴급한 해외 큰 손님 때문에 이미 밤 비행기로 공항에 갔다고 하던데. 봐, 이게 그가 나에게 보낸 탑승권 캡처 화면이야.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흠잡을 데 없이 위조된 싱가포르행 전자 탑승권이 선명했다. 이것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 기술팀에게 5분 안에 만들어내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박 대리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내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강철 탱크를 돌아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더 잘 알고 있었다. 나의 수단을 생각하면 그가 만약 한 글자라도 더 짓거렸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최 부사장의 비서로서 근무 시간에 샨즈 이탈하고 핵심 생산 구역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니 아주 악질적이군.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목소리를 차갑게 바꿨다. 김 부장님, 첨단 양조 실험을 방해한 중대 혐의로 그를 경비실에 연금하세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떤 불필요한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부장은 이미 넋이 나간 박 대리를 바닥에서 번쩍 들어 올려 마치 죽은 개를 끌고 가듯 끌고 나갔다. 마지막 불안 요소를 처리한 후 나는 다시 7호 탱크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통제 시스템 연결 전용 암호화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7호 탱크 내부의 각종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온도 45, 7 degrees C's, 습도 88%, 기압 105 kbar. 내부 온도는 생각보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이중 스테인리스 스틸의 단열 효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압 수치는 정상값보다 꽤 높았다. 나는 미세하게 계속 변동하는 그 기압 숫자를 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미세한 변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탱크 내부의 그 벌거벗은 두 사람이 마치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온도를 느끼며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분명 주먹으로, 몸으로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 내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헛된 비명과 구조 요청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충격, 모든 호흡이 탱크 내의 한정된 공기에 극히 미세한 기압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지금 정밀한 센서를 통해 내 휴대폰 화면에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나는 가열 프로그램을 끄지 않았다. 심지어 휴대폰을 통해 증기 출력량을 5% 더 높였다. 나는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피부가 타들어가고 수분이 증발하며 공기가 고갈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들의 배신과 탐욕에 대해 가장 고통스럽고 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이미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오 여사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상석에 앉아 자기 아들이 얼마나 사업 수완이 좋은지, 미래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고 있었다. 나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방금 민준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싱가포르 계약이 아주 중요해서 3, 4일은 지나야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대요. 어머님 생신을 함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 꼭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와서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에 오 여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아들이 곁에 없다는 약간의 서운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애는 참 마음이 깊어. 그녀는 내 손을 두드리며 말투도 한결 다정해졌다. 서연아, 너도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와이너리 잘 지켜야 한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어머님. 나는 알코올과 허영심에 벌겋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보며 온화하고 해맑게 웃었다. 와이너리는 제가 잘 지킬게요. 단 1원 한 푼도 축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렇다. 단 1원도 내 것은 전부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것이 아닌 것들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모두 토해내게 만들어줄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떠났다. 나는 홀로 텅 빈 중앙 통제실로 돌아왔다. 화면 속 7호 탱크 내부의 기압 변동은 점점 미약해지다가 마침내 일직선에 가까워졌다. 나는 그들의 발버둥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징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모든 손님을 떠나보낸 후 와이너리는 마침내 본연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나는 최민준과의 위선적인 추억으로 가득한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사무동 꼭대기층에 있는 내 개인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이곳이야말로 나의 왕국이었다. 나는 접대를 위해 입었던 값비싼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렸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달빛 아래 잠든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줄지어 선 포도나무들이 마치 침묵의 군대처럼 이 땅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금고를 열어 암호화된 외장하드를 꺼냈다. 여기에는 한서 에스테이트 설립 이래 가장 핵심적인 재무 데이터 백업이 저장되어 있었다. 지난 5년간 최민준에게 가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나는 와이너리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재무 결제권을 그에게 넘겼다. 나의 신뢰가 그의 감사와 충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여우에게 양떼를 맡긴 격이었다. 나는 외장 하드를 개인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즉시 빽빽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잠은 오지 않았다. 카페인과 복수의 불길이 내 뇌를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집중하게 만들었다. 나는 먼저 최민준이 지난 5년간 처리한 모든 고액 구매 계약과 해외 프로젝트 지출 내역을 불러왔다. 그는 매우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서 대부분의 장부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와이너리를 직접 설립한 내가 모든 비용과 모든 공급업체의 견적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다는 사실을. 곧 나는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한 포도나무 개량 기술 컨설팅 회사가
지난 3년간 와이너리 계좌에서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을 받아간 것이다. 나는 그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우리 와이너리의 핵심 기술은 모두 프랑스 협력사로부터 온 것이었고, 이런 정체불명의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쌓아온 인맥과 채널을 통해 그 회사의 배경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 회사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고 유일한 주주는 최건우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최건우. 최민준의 그 한량에 도박 중독자인 사촌 동생.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렇구나. 그들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인출기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최민주는 겉으로 번듯한 남편 역할을 하며 내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그의 가족들은 뒤에서 종벌레처럼 내 심혈을 한 입 한 입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실마리를 따라 파고들었다. 숨겨진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들이 복잡한 장부 속에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뿌리 깊은 악성 종양처럼 와이너리의 몸체에 깊숙이 박혀 양분을 빨아먹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이미 최민준과 그의 가족이 지난 5년간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횡령하고 빼돌린 자산의 전체 목록을 정리해냈다. 총액은 무려 300억 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관련된 모든 자들을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하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나는 모든 증거 자료를 암호화하여 백업한 후 내 개인 변호인단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내 목소리는 냉정하고 또렷했다. 제 암호화 메일로 자료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즉시 팀을 꾸려 목록에 있는 모든 회사와 개인 계좌에 대해 법원에 재산 보전 및 동결 신청을 하십시오. 명심하세요. 신속해야 합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계좌가 막히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큰 움직임이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전화기 너머의 장 변호사는 나의 단호함에 놀란 듯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와이너리 내부적으로 철저한 살균 소독이 좀 필요해서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소송 자료도 준비해 주십시오. 소송 대상은 제 남편 최민준, 그리고 그의 모든 직계 가족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동쪽 하늘이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앞으로 3일은 오여사의 환갑잔치가 열리기 전 3일이자 내가 저수의 속에서 연명하고 있는 2마리 짐승에게 남겨준 마지막 3일이다. 나는 그들이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3일 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나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이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명과 빛까지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진정한 만수무강 대례 달이었다. 청산의 첫째 날은 긴장감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지나갔다. 내 변호인단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나의 위임하에 그들은 마치 후각이 예민한 사냥개처럼 전 세계에 숨겨진 역의 계좌로 신속하게 달려들었다. 동결 명령이 연이어 발부되었고 최 씨 집안이 내 돈으로 쌓아 올린 금융 네트워크는 한댐 한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나는 중앙통제실로 돌아왔다. 내 실험체들의 상태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했다. 암호화된 휴대폰 화면에 7호 탱크의 내부 온도는 하룻밤 동안의 지속적인 가열 끝에 65도씨에서 안정되었다. 이 온도는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다. 불길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태워버리지는 않지만 가장 잔혹한 고문처럼 끊임없이 피부와 내장을 지저댈 것이다. 습도 수치는 20% 이하로 떨어졌다. 탱크 안의 수분, 그들의 몸속 수분까지 포함하여 고온에 의해 빠르게 증발하여 뜨거운 수증기로 변하고 이는 다시 그들의 피부 화상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기압 수치였다.
오랫동안 아무런 변동 없이 표준 대기압보다 약간 낮은 수치에서 안정되어 있었다. 이는 안에 두 사람이 심각한 탈수와 화상으로 인해 발버둥 칠 힘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반쯤 깨어있는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건 너무 값싼 대가였다. 나는 터치스크린을 몇 번 가볍게 두드려 고온증기 주입을 잠시 중단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자켓 냉각수 순환. 얼음처럼 차가운 사독시의 지하수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오른 자켓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치익. 마치 벌겋게 달군 인두를 찬물에 넣는 듯한 격렬한 소리가 나며 탱크 전체가 격렬하게 떨리고 대량의 흰 수증기를 뿜어냈다. 탱크 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이미 고온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탱크 안의 인체에 새롭고 더욱 잔인한 자극을 가할 것이다. 그 갑작스러운 냉기와 열기의 교차는 어떤 인간의 신경이라도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마치 실험용 쥐의 반응을 관찰하는 냉혹한 과학자처럼 조용히 데이터 변화를 지켜보았다. 역시 냉각수가 주입된 지 약 10분 후 죽은 듯이 잠잠했던 기압 곡선이 갑자기 경련하듯 아주 미세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어 죽을 듯한 추위에 잠이 깼다. 아니,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때문에 혼수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깨어난 것이다. 나는 지금 그들의 참혹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온몸의 피부는 고운 화상으로 물집으로 뒤덮여 있고 어떤 곳은 이미 짓무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차가운 강철판이 흡혈귀처럼 그들 몸의 마지막 온기마저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뜨겁고 아프면서 동시에 추운 그 느낌은 아마 지옥의 칼산과 불바다보다 더 끔찍할 것이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 차가운 강철판을 보며 내 머릿속에는 3년 전 어느 눈 내리는 밤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나는 필사적으로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백설이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오빠 지금 샤워 중인데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야 알았다. 그날은 백설이의 생일이었고 최민준은 그녀와 함께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그녀의 20살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눈 내리는 밤 영원히 어머니가 될 자격을 잃었다. 그날부터 내 심장은 이미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다. 이제 너희 차례다. 바로 그때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평소 최 부사장과 가깝게 지내던 공장 직원 몇몇이 수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A구역에 접근하려다가 저희 사람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아, 내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섣불리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을 시켜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고화질 카메라로 녹화하세요. 얼굴과 장비를 파괴하는 전 과정을 확실하게 찍어야 합니다. 대표님, 그 말씀은 증인이 좀 필요해서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환갑잔치 날 이것들도 오 여사에게 줄 또 다른 깜짝 선물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7호 탱크의 온도를 새로 프로그래밍했다. 3시간마다 냉온을 교차시키도록. 나는 그들이 이 반복되는 고문 속에서 모든 생명력을 완전히 소진하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는 간신히 숨이 붙어있게 만들 것이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몸을 돌려 통제실을 떠났다. 햇살은 좋았지만 눈이 부시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자 오 여사가 또다시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모두 새로 산 보석과 드레스 사진들이었다. 환갑잔치에서 어떤 것을 입어야 가장 기품 있어 보일지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답장했다. 모든 문장은 적절한 아첨과 찬사로 가득했다. 네, 어머님. 가장 비싼 걸 입으셔야죠. 어쩌면 그게 어머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을 수 있는 기회일 테니까요. 청산의 둘째 날.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거센 흐름이 일고 있었다. 내 변호인단은 이미 최 씨 집안이 빼돌린 자산의 대부분을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 가장 깊숙이 숨겨진 몇 개의 해외 신탁 계좌만이 아직 공략 중이었다. 하지만 최 씨 집안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환갑잔치의 광란적인 준비에 흠뻑 빠져 있었다. 오 여사는 완전히 내 법인카드를 자신의 무제한 신용카드처럼 사용했다. 하루 만에 그녀는 거의 5억 원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 에르메스 신상 핸드백, 방클리프 아펠의 아람브라 목걸이, 그리고 환갑잔치에서 입겠다며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뒤덮인 오트쿠티르 드레스까지. 청구서가 눈송이처럼 내 휴대폰으로 날아왔지만 나는 단 한 건도 막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내일 환갑잔치는 어머님 분부대로 저희 시에서 최고급 연예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온순하고 효심 가득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경제와 럭셔리 잡지의 편집장님들도 초대했어요. 다들 어머님 환갑잔치에 참석해서 특별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아주 기대하고 계세요. 전화기 너머의 오 여사는 유력경제 매체의 이름을 듣자 흥분해서 목소리마저 떨렸다. 정말? 아이고, 내 착한 며느리, 네가 정말 뭘 좀 아는구나. 걱정 마라. 내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칭찬, 우리 민준이 칭찬 실컷 해줄 테니.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 어머님은 민준 씨의 어머니시고 어머님의 체면이 곧 저희 한서 가문의 체면인걸요.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화를 끊자 내 얼굴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멸망시키고 싶거든 먼저 미치게 만들어라. 오 여사의 허영심은 내 손에 든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나는 이 환갑잔치를 모든 이가 주목하는 공개 처형식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그녀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드이하며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할 것이다. 오후, 예상 밖이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이 벌어졌다. 백설이의 부모, 전형적인 서민층의 그 부부가 험상비서 보이는 친척 몇 명을 데리고 내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한서연 씨, 내 딸 어디다 숨겼어? 백설이의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책상을 치며 내게 고함을 질렀다. 애가 이틀이나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당신이 숨긴 거 맞지? 나는 사무용 의자에 깊숙이 앉아 눈앞의 무리를 마치 서투른 광대극을 보듯 차갑게 바라보았다. 백 여사님 진정하세요. 나는 비서에게 그들에게 물을 따르라고 눈짓했다. 설희 씨는 제 비서이지 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의 행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치미 떼지 마. 우리 설희가 그랬어. 당신네 최 부사장이랑 외국으로 큰 사업하러 갔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알아봐도 최근에 싱가포르 가는 비행편이 없단 말이야. 당신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지. 백설이의 아버지가 내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아, 설희 씨가 그렇게 말했나요? 나는 놀란 척하며 눈썹을 치켜떴다. 이어서 책상 위 컴퓨터를 켜고 감시 카메라 영상을 하나 띄웠다. 그것은 내가 미리 준비해둔 편집된 영상이었다. 화면은 와이너리 정문의 CCTV였고 시간은 이틀 전 심야로 표시되어 있었다. 영상 속에서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문 앞에 섰고 백설이가 명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풍채가 좋은 중년 남자의 팔짱을 끼고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백설이의 부모는 모두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실은 저도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설이 그 아이가 며칠 전에 제게 사직서를 냈어요. 더 좋은 인연을 찾았다면서요. 저도 이렇게 급하게 인수인계도 없이 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최 부사장님은 정말로 싱가포르로 출장 가셨고요. 다만 혼자 가셨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완벽하게 꾸며냈다. 내게서 혐의를 벗어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력가에게로 화살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백설이의 부모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얼굴 표정이 분노에서 충격으로, 다시 충격에서 형언할 수 없는 탐욕으로 변했다. 더 좋은 인연? 혹시 돈 많은 남자라도 만난 건가?
백설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난처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 신원은 제가 밝히기 곤란합니다. 다만 앞으로 설이의 삶은 아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과거와 얽히기 싫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이 말은 그들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웠다. 그들에게 딸은 신분 상승을 한 것이었고, 그러니 더 이상 나 같은 작은 와이너리 사장에게 얽매일 리가 없었다. 그들이 소란을 피우던 기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심지어 내게서 그 재력가의 정보를 캐내려 들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와이너리 밖으로 배웅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나 탐욕에 쉽게 눈이 먼다. 백설이도 그랬고 그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상승한 딸이 지금 뜨거운 쇠관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연출하는 이 거대한 연극에 모든 중요한 조연들은 이미 제자리에 섰다. 이제 내일 환갑잔치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셋째 날 아침, 환갑잔치 전 마지막 날,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사무실로 가지 않고 홀로 다시 발효구역으로 향했다. 이틀 밤낮에 반복된 고문 끝에 7호 탱크는 더 이상 처음처럼 살을 태울 듯한 열기를 뿜어내지 않았다. 자켓 안의 냉각수 순환 시스템은 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그 표면 온도를 주위 환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1000번 만번 단련된 내 후각이 지극히 기이한 냄새를 포착했다. 그것은 형용하기 힘든 냄새였다. 새벽 포도밭의 신선한 공기 속에 섞여 처음에는 과도하게 발효된 과일의 시큼하고 달콤한 냄새가 났지만 자세히 맡아보면 그 단맛 아래에 형언할 수 없는 마치 고기가 고온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듯한 비린내가 숨어 있었다. 단백질이 고온에 의해 파괴된 후 풍기는 냄새였다. 나는 탱크 내부의 그 한때 생생했던 두 육체가 이미 물리적인 차원에서 발효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부 데이터를 확인했다. 온도, 습도, 기압 모두 안정 상태였다. 생명 활동을 나타내던 곡선은 이미 오래전에 차갑고 아무런 변동 없는 일직선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마지막 숨이 간신히 붙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 환갑잔치에서 이 쇠관이 열렸을 때 그 안의 내용물이 모든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작업실의 주 제어판으로 걸어가 최고 등급의 오존 소독 및 강력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코를 찌르는 오존 냄새와 거대한 환풍기 소음이 순식간에 작업실을 가득 채우며 그 기이한 와인 향을 효과적으로 덮었다. 이어서 나는 특수발효 가스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 부장에게 최고 등급의 경계선을 설치하여 A구역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환갑잔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누구도 접근을 금지시켰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최민준의 신입 비서 박 대리가 김 부장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이틀 밤낮의 연금 끝에 그는 이미 이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뼈가 뽑힌 사람처럼 눈빛은 흐리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대표님.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 한 뭉치를 그의 앞에 가볍게 던졌다. 이건 내가 지난 3년간 직위를 이용해 최민준의 공금 횡령과 분식 회계를 도운 모든 증거다. 내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금액은 크지 않아. 한 50억 원 정도. 하지만 내가 감옥에서 평생 재봉틀만 돌리게 하기엔 충분하지. 박 대리는 그 서류를 보았다. 그 위에 모든 장부 내역이 명확했고 심지어 그가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인쇄되어 있었다.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다 최 부사장이 시킨 겁니다.
일이 성공하면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제 아들 유학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다 그 사람한테 속은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커피를 들어 뜨거운 김을 살짝 불었다. 지금 너에게 기회를 주지. 내가 아는 최민준의 모든 추잡한 일들을 전부 적어. 자세하게 적을수록 내가 내 재봉틀 돌리는 횟수를 좀 줄여줄지 고려해 볼 수도 있으니까. 살고 싶다는 욕망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최민준의 사업상 기밀, 다른 회사와 결탁하여 와이너리의 이익을 빼돌린 수법, 심지어 그가 몰래 여러 명의 내연녀를 두고 있던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써내려갔다. 마지막에는 10장이 넘는 그 자술서에 선홍색 지장을 찍었다. 이 마지막 충성의 증표를 챙긴 후 나는 김 부장에게 그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이로써 모든 증거의 고리는 완벽하게 닫혔다. 최민준과 그 배후의 온 가족은 내가 세운 치욕의 기둥에 완전히 못 박혔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오늘 밤에 전투복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나는 화려한 색상의 옷도 복잡한 디자인의 옷도 고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나는 지극히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색 롱드레스를 골랐다. 그 검은색은 어두운 밤처럼 깊어 모든 빛을 삼켜버릴 듯했다. 오늘 밤 나는 이 성대한 연회의 방관자이자 유일한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침묵하는 7호 탱크는 모든 죄악의 종착역이자 나의 빛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한서 에스테이트의 중앙연회장은 수정 궁전처럼 휘황찬란했다. 우아한 현악 사중주가 공기 중에 흐르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샴페인을 든 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밤 이 도시의 모든 명사와 재계 인사,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거의 모두 모였다. 그리고 이 연회의 절대적인 주인공, 나의 시어머니 오 여사는 그녀 인생의 정점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로 뒤덮인 붉은 드레스를 입고 목과 손목, 손가락에는 온갖 눈부신 보석을 치렁치렁 달고 있었다. 마치 걸어다니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그녀는 한 무리의 귀부인들에게 둘러싸여 얼굴에 감출 수 없는 더이함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 최 사모님, 오늘 정말 눈부시네요. 그러게요. 아드님이 정말 대단해요. 와이너리를 이렇게 잘 경영하고 효심도 깊고 정말 복 받으셨어요. 오 여사는 이런 아첨을 들으며 입이 귀에 걸렸다. 얼굴에 분이 떨어질 것 같았다. 별 말씀을요. 다 우리 민준이가 잘나서 그렇죠.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집안 어른이랑 아내를 호강시켜야 한다고요. 어떤 여자들처럼 맨날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여자답지 못하게 구는 거랑은 다르죠. 그녀는 말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맹물 한 잔을 들고 연회장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 있었다. 나는 그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주위의 화려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 눈에 지금의 나는 빛을 잃은 배경, 시어머니와 남편의 광채에 가려 존재감 없는 부속품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효과였다. 나는 냉정하게 연회장 전체를, 모든 사람의 얼굴 표정을 관찰했다. 그 위선적인 미소, 탐욕스러운 눈빛, 예의 바른 말 속에 숨겨진 계산, 내 눈에는 모든 것이 훤히 보였다. 시간이 흐르고 연회의 분위기는 알코올의 힘을 빌려 점점 고조되었다. 마침내 오 여사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고 연회장 중앙의 작은 무대로 올라갔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순간 그녀에게 쏟아졌다. 귀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렸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서 에스테이트가 오늘날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정말 꿀을 마신 것처럼 달콤합니다. 의례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희 최 씨 집안이 비록 미천하게 시작했지만
저는 항상 제 아들 민준이에게 사람은 큰 뜻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녀는 마치 취임 연설을 하는 여왕처럼 팔을 휘둘렀다. 제 아들은 와이너리를 성공적으로 경영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이 어미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호기심이 자극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와이너리가 최근에 개발한 효심과 복이 가득 담긴 만수무강주 만서무장조입니다. 오 여사가 더이하게 선언했다. 사흘 전 제가 직접 그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의 증인 아래 제가 직접 이 와인을 개봉하여 이 복을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내가 특별히 준비시킨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사흘 전 오 여사가 발효실에서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의기양양하게 그 빨간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교한 편집과 배경음악 덕분에 그 순간은 매우 성스럽고 장엄하게 연출되었다. 오 여사는 대형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에 무한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저희 발효실로 이동하여 이 감격적인 개봉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손님들은 감탄과 환호를 터뜨렸다. 모두가 그 신비로운 만수무강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오 여사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맨 앞에서 걸어갔다. 나는 사람들 맨 뒤에서 욕망과 허영심으로 부풀어 오른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서서히 차갑고 죽음과 같은 미소를 지었다. 가세요. 가서 당신의 판도라의 상자를 직접 여세요. 그 안에 깜짝 선물은 분명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연회장에서 차갑고 정적인 발효 A 구역으로 대규모로 이동했다.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우아한 현악기 소리는 거대한 산업용 환풍기 소음으로 대체되어 기이하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A 구역 입구에는 김 부장과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거대한 7호 발효조는 특별히 설치된 스포트라이트 아래 작업실 중앙에 은빛에 침묵하는 기념비처럼 고요히 서서 불안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경계선이 거치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가 7호 탱크를 둘러쌌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미 용접으로 봉쇄된 해치를 향해 개봉의 모든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마쳤다. 오 여사는 맨 앞에서 걸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에 붉게 상기되어 마치 이미 그 달콤한 만수무강주를 맛보고 사람들의 찬사를 들은 듯했다. 그녀는 탱크 앞으로 걸어가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며 이미 대기하고 있던 2명의 작업자에게 외쳤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어서 내 아들의 효심을 열어봐. 그 2 작업자는 바로 3일 전 해치를 용접했던 그 베테랑들이었다. 지금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했지만 이내 준비된 플라스마 절단기를 들었다. 절단기가 작동하려는 순간 내가 갑자기 사람들 뒤에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 여사의 팔을 잡았다. 어머님, 잠시만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다. 너 또 왜 이래? 오 여사가 귀찮다는 듯 나를 쏘아보았다. 눈에는 혐오가 가득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찬물 끼얹지 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내 눈가가 붉어지며 목소리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방금 제가 시스템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이 와인의 발효 과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부 기압이랑 냄새가 좀 불안정해요.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그냥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 씨 돌아오면 직접 확인하고 열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내 연기는 완벽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안전을 걱정하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며느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역시
나의 이 만류는 오 여사에게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보다 더 잘 알고 더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애써 세운 황태호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네가 뭘 알아?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건 내 아들이 직접 개발한 신기술이야. 좀 이상한 반응이 있는 게 당연하지. 쓸데없이 불안한 소리에서 사람들 기분 망치지 마. 한서연, 똑똑히 들어도. 오늘 이 와인은 내가 반드시 열 거야.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그녀는 두 작업자를 향해 명령조로 소리쳤다. 너희 둘, 뭘 멍하니 서 있어. 내 말 안 들려? 당장 잘라? 어서. 주위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한 대표도 참. 시어머니가 모처럼 기분 좋으신데 꼭 저렇게 초를 쳐야 하나.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지. 뭐. 결국 남은 남이야. 효도를 몰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비난의 말들이 칼처럼 박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입가에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당연히 아내 냄새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지금 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을 만류해야만 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그 가련한 허영심을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직접 이 지옥의 문을 여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그것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직접 초래한 비극일 뿐이다. 네. 두 작업자는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보호 마스크를 내렸다. 지익. 귀를 찢는 듯한 절단 소리가 다시 작업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고에너지 플라스마 빔이 분사되어 두꺼운 강철판 위에 눈부신 불꽃 선을 그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대하거나 호기심에 차거나 혹은 고소해야 하는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내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0, 9, 8. 절단기의 굉음이 거대한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리가 마치 사신의 재촉 소리처럼 들렸다.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금속 타는 냄새가 가득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목을 길게 뺀 채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 여사는 해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흥분으로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고 눈은 점점 넓어지는 절단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용접으로 봉쇄되었던 원형 강철판이 완전히 잘려나가 바닥에 무겁게 떨어졌다. 해치가 열리는 순간 예상했던 진한 와인 향은 없었다. 대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치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악취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은 고온의 수증기와 숨 막힐 정도로 진한 정액 냄새, 최민준의 체액 냄새, 그리고 가장 끔찍한 고기가 반복적으로 구워진 후 다시 발효되어 썩어가는 듯한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였다. 그 냄새는 지독하게 강렬하고 투과력이 강해 순식간에 작업실 전체를 뒤덮었다. 우첸, 앞줄에 서 있던 한 귀부인이 가장 먼저 참지 못하고 허리를 숙여 입을 막고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찬 비명과 구역질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마치 돌이 던져진 수면처럼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그 끔찍한 냄새의 근원지에서 벗어나려 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다. 거대한 탐조등 불빛이 자욱한 흰 수증기를 뚫고 어두컴컴한 탱크 내부를 똑바로 비췄다. 안의 광경을 똑똑히 보았을 때 연회장의 모든 비명과 구토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았다. 대신 죽음과 같은 정적, 숨쉬는 것조차 멈춘 듯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도의 공포가 찾아왔다. 진하고 달콤한 와인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바닥에 이미 사람의 형체를 잃은 두 구의 벌거벗은 시체가 지극히 기괴한 자세로 서로 얽혀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온몸 피부는 장시간의 고온 증기찜과 화상으로 인해 끔찍한 자줏빛을 띠고 있었고 대부분이 벗겨지고 짓물러 마치 끓는 물에 던져진 낡고 해진 인형 같았다. 극심한 탈수와 화상으로 인해 그들의 몸은 심하게 위축되었고 이목구비는 뒤틀려 한데 뭉쳐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남은 윤곽으로 그들이 바로 와이너리의 부사장 최민준과 그의 젊고 아름다운 비서 백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은 듯했다. 강한 불빛의 자극에 그들의 몸은 아직 미세하게 통제 불가능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미 심하게 손상된 성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마치 망가진 풀무 같은 미약한 스으 소리를 내뱉을 뿐이었다. 그 광경은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100배는 더 끔찍했다.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처절하기 그지없는 비명이 이 죽음의 정적을 갈랐다. 오 여사였다. 그녀는 보았다. 그녀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같은 그 두 개의 물체가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목숨처럼 여기던 아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눈이 순간 극한까지 커졌다. 안구가 눈쾅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뇌는 눈앞에 그녀의 모든 인지와 상상을 뒤엎는 이 끔찍한 화면을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소위 만수무강주,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최첨단 기술, 그녀가 직접 눌렀던 영광의 버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렇게 역겹고 악취나는 인육탕이었다니.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목구멍에서 의미 없는 괴성을 내질렀다. 두 눈을 뒤집으며 몸이 마치 베어진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뒤로 넘어갔다. 쿵! 그녀의 뒤통수가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이가 시릴 정도의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경련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었다. 사모님 쓰러지셨다. 빨리 구급차 불러. 살인이야.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기자들은 처음에 충격이 지나간 후 전례 없는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카메라를 탱크 내부와 쓰러진 노후 여사에게 고정한 채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나는 이 혼란 속에서 완벽하게 충격받고 망연자실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다. 민준 씨, 나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악취나는 탱크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절묘하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애끓는 통곡을 터뜨렸다. 누구도 나의 슬픔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얼굴을 감싼 손가락 틈새로 내 눈빛이 얼마나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는지, 심지어 감상의 빛마저 띄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성대하고 가장 찬란한 불꽃놀이였다. 경찰차의 적색과 청색 불빛이 와이너리의 고요한 밤을 찢어놓고 모든 포도잎을 기이한 윤곽으로 비쳤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손님들의 억눌린 흐느낌, 공포에 질린 수군거림이 뒤섞여 한 편의 기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나는 두 명의 여경에게 부축받아 지옥도 같은 핵심 현장에서 보호받으며 빠져나왔다. 몸에는 누군가 건네준 낯선 담배 냄새가 밴 남성용 정장 재킷이 걸쳐져 있었다. 재킷의 무게와 온기는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현실감이었다. 그것은 마치 처처럼 완벽하게 붕괴된 척 연기하는 내 몸을 현실의 좌표에 고정시켜 주었다. 나는 평소 귀빈을 접대하는 데 사용되던 휴게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경찰에 의해 임시 신문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아직 희미한 시가와 커피 향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창밖으로 밀려드는 긴장된 기운에 완전히 씻겨나가고 있었다. 신문을 맡은 사람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형사였다. 이씨 성을 가진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워 마치 사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위선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파트너는 젊은 기록원으로 내가 앉은 순간부터 노트북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한서연 씨,
마음을 진정하세요. 이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지만 내가 받은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컵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딸깍하는 소리를 냈고 튄 물방울이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서 빠르게 번져 마치 뜬금없는 눈물 자국 같았다. 지금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몇 가지 상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시어머니인 오 여사께서 탱크를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미 눈물과 공포로 정교하게 조각된 내 얼굴에는 처참함과 망연자실함이 가득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목소리는 흐느낌 끝에 쉰 소리가 났다. 저는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와인 데이터가 너무 불안정해서. 제가 말렸어요. 오늘 열지 말자고 정말 말렸다고요. 데이터가 불안정하다고요? 이 형사는 그 단어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였죠? 기압이랑 냄새요. 나는 마치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그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서 있었는데 아주 이상한 시큼하게 썩는 냄새가 났어요. 와인이 발효될 때 나는 냄새가 전혀 아니었어요. 통제 시스템에도 탱크 안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한다고 표시됐고요. 저는 발효가 실패해서 유해가스가 생긴 줄 알고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제가 당신 기분을 망치고 당신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는 절묘하게 말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시어머니에게 오해받고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로 돌아온 며느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했다. 이 형사는 파트너와 눈빛을 교환했다. 내 진술이 현장의 다른 손님들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남편 최민준 씨와 그의 비서 백설이 씨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왜 발효조 안에 있었는지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손을 내리고 퉁퉁 부은 눈을 드러냈다. 눈빛에는 고통과 불신이 가득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는 핸드백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민준 씨는 그저께 밤에 제게 싱가포르에 아주 긴급한 계약건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와이너리에 향후 5년간 해외 총판권이 걸린 일이라 반드시 자기가 직접 가야 한다고요. 제게 항공편 정보랑 전자 탑승권까지 보내줬어요. 백비서랑 같이 빨리 다녀오겠다고. 어머니 환갑잔치에는 꼭 맞춰 오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왜 저를 속인 거죠? 왜 그 탱크 안에 들어간 거죠? 나는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다. 마지막 질문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한 후에 가장 진실된 절망과 붕괴의 표현이었다. 이 형사는 휴대폰을 받아 흠잡을 데 없이 위조된 대화 기록과 탑승권 캡처 화면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사건의 논리적 고리를 구축하는 듯했다. 신문은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완벽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끝까지 유지했다. 이 형사가 신문을 막 끝내려 할 때쯤 휴게실 문이 두드려졌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머리를 들이밀고 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이 형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신문과 탐색의 빛이 더해져 있었다. 한서연 씨, 저희가 방금 경비실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박대리, 당신 남편의 비서입니다. 그가 당신의 진술과는 조금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탔는 듯했다. 하지만 내 얼굴은 여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박대리, 나의 유일한 약점. 나는 김 부장이 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경찰의 움직임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박대리요? 나는 그 이름을 되뇌며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 생각났어요. 민준 씨 곁에 있던 그 영리한 젊은 친구. 그가 뭐라고 했나요? 그는 주장하기를 이 형사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사건 당일 밤, 즉 당신이 해치를 용접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가 직접 최 부사장과 백 비서가 7호 탱크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이 그를 경비실에 연금하고 협박했다고도 했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기록원의 키보드 치는 손가락도 멈춘 것을 느꼈다. 이것은 치명적인 고발이었다. 나를 피해자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용의자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했다. 나는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 먼저 멍하니 굳어졌다가 이내 황당하고 비통한 표정을 얼굴에 띄웠다.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 목소리는 모함당한 충격과 서러움으로 가득했다. 이 형사님, 부디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박대리는 이미 장부가 맞지 않는 문제로 제가 정직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신속하게 충격에서 냉정한 반박 모드로 전환했다.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대리가 직접 쓴 자신이 어떻게 최민준을 도와 공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자술서였다. 그 위에는 그의 선홍색 지장도 찍혀 있었다. 이건 그가 지난주에 직접 쓴 자술서입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최민준 씨는 그를 아주 신임하고 신복처럼 여겼지만 그는 외부인과 짜고 몰래 장부를 조작해 회사의 구매 대금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젊은 것을 고려해 자백하고 선처를 받을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뉘우치기는커녕 이제 와서 저를 물고 늘어지는군요.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을 흐려서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속셈이거나 아니면 저에게 복수하려는 것일 겁니다. 나의 반격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증거는 명확했다. 이 형사는 그 자술서를 들어 위의 서명과 지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를 데려와. 그가 문 밖의 경찰관에게 말했다. 몇 분 후 잿빛 얼굴에 수갑을 찬 박대리가 끌려 들어왔다. 그가 나를 보자 눈에 먼저 공포가 스쳤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광기로 바뀌었다. 저 여자입니다. 형사님, 저 여자예요. 저 여자는 최 부사장님이 안에 있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문을 용접하라고 명령한 것도 저 여자라고요. 저 여자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는 미친 개처럼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나는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걸어가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슴 아픈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박대리,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내가 너와 내 주인이 회사 재산을 횡령한 추악한 짓을 밝혀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나를 모함해서는 안 돼. 죽은 민준 씨에게 더러운 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이미 죽었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단 말이야. 어떻게 네가 감히 그가 바람을 피우기 위해 그런 곳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어. 그는 내 상사였어. 너에게 잘해줬잖아. 내 말은 가장 날카로운 칼처럼 인간성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사람들 눈에 미친 듯이 고발하는 횡령범과 비통에 잠겨 죽은 남편의 명예를 지키려는 미망인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겠는가. 그것은 명백했다. 너 거짓말. 박대리는 완전히 당황했다. 내가 역공을 펼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아니야. 너희가 한패야. 그만. 이 형사가 날카롭게 제지했다. 박모 씨, 당신의 횡령 혐의는 우리 경제팀에서 이미 입건했소. 당신은 지금 중대 형사 사건의 용의자 신분인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논리가 혼란스러워. 경고하는데 위증은 죄를 가중시킬 뿐이요. 박대리는 나의 반격과 경찰의 위험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가 아니에요라는 말만 횡설수설 되뇌었다.
이 형사는 손을 휘저어 그를 끌고 나가게 했다. 그는 다시 내 맞은편에 앉았다. 눈 속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동정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서연 씨. 놀라게 해드렸군요. 그는 신문 노트를 덮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당신의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보입니다. 나는 입을 막고 억눌린 흐느낌을 터뜨렸다. 마치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감사합니다. 이 형사님. 저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경찰서를 나설 때 동쪽 하늘이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경찰서 입구 계단에 서서 새벽의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공기에는 와이너리의 달콤한 향기도 현장의 악취도 없었다. 오직 비온 뒤 풀잎 같은 새로운 생명의 냄새만이 있었다. 내가 이겼다. 법과 인간성과의 이 싸움에서 나는 가장 정교한 연기와 가장 치밀한 계획으로 나 자신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은 청산의 시작에 불과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도시 전체를 휩쓴 여론의 폭풍을 잠재우기에 충분했고, 또한 내가 한서 그룹 전체를 완벽하게 나 혼자만의 왕국으로 정화하기에도 충분했다. 최민준이 회사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은 혼인 공동재산의 합법적인 상속인으로서 내가 모두 차지했다. 그를 따르며 회사 자산을 갉아먹으려 했던 존벌레들도 나의 단호한 조치로 뿌리째 뽑혀 감옥에 가거나 쫓겨났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나는 마침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가 직접 지옥으로 밀어 넣은 가족들을 찾아갈 시간이 생겼다. 나는 햇살이 좋은 어느 오후를 택했다. 장소는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고른 도시 외곽의 값싼 사립 요양원이었다.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에 가까웠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 대소변 실금 냄새, 그리고 썩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노인의 냄새가 떠다녔다.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마치 우아한 사신처럼 복도 가장 깊숙한 곳, 햇빛이 들지 않는 가족 병실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3개의 침대가 마치 나란히 놓인 3개의 관처럼 놓여 있었다. 왼쪽은 최민준, 오른쪽은 백설이, 그리고 가운데는 나의 좋은 시어머니, 오여사였다. 나는 먼저 최민준에게 다가갔다. 석 달 만에 그는 이미 사람의 형체를 완전히 잃었다. 사지 중 절반이 절단된 몸통은 마치 불에 탄 썩은 나무 토막처럼 누런 시트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각종 값싼 생명 유지 장치 튜브가 그의 콧구멍, 목, 그리고 손목에서 나와 침대 머리맡에서 단조로운 삐 소리를 내는 낡은 국산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흉측한 흉터 조직으로 뒤덮여 있었고 오직 그 혼탁한 안구만이 문 열리는 소리에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우아하게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수억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내가 당신 보러 왔어요. 내 목소리는 물이 뚝뚝 떨어질 듯이 부드러웠지만 모든 단어는 독을 바른 얼음 바늘처럼 그가 유일하게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청각신경을 찔렀다. 이것 봐요. 우리 회사 지난 분기 재무보고서예요. 이익이 또 2배나 늘었지 뭐예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순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철저한 개혁을 할 기회도 없었을 텐데. 모니터의 심박수 곡선이 즉시 감전된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화면을 스와이프하여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그것은 한 장의 커플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활짝 웃고 있었고 내 곁에는 잘생기고 신사적인 프랑스 남자가 서 있었다. 우리 뒤로는 와이너리의 끝없는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소개할게요. 새로 고용한 양조 총괄 책임자 피에르 씨예요. 아주 뛰어나고 다정하죠. 그는 나처럼 동양 여성의 부드러움과 서양 여성의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여자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 지난주에 부르고뉴에서 시찰하고 돌아왔어요.
거기 햇살이 정말 아름답던데. 삐삐삐.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불이 미친 듯이 깜빡였다. 최민준의 흉터로 뒤덮인 목구멍에서 갇힌 짐승 같은 컥컥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망가진 몸뚱이가 시트 아래에서 격렬하게 경련했다. 흥분하지 마요, 여보. 나는 태블릿을 끄고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흥분하는 건 당신 몸에 좋지 않아요. 당신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주 오랫동안 살아야 하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행복한 매일을 당신에게 하나하나 들려줘야 하잖아요. 당신의 그 재산, 당신의 지위, 당신의 여자, 이제 전부 다 내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없죠. 당신은 그저 숨쉬고 고통을 느끼는 썩은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여기서 그냥 잘 듣고 보고 느끼세요. 당신이 직접 만든 이 무간지옥을. 말을 마친 나는 몸을 일으켜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백설이의 침대로 향했다. 그녀는 망가진 봉제 인형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은 두꺼운 거즈로 가려져 있었고 입은 성대 수술 때문에 살짝 벌어져 침이 죄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의식은 깨어 있었다. 내 하이힐이 바닥에 닿는 소리에 그녀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피부 이식 흉터로 가득한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나는 그녀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가장 큰 경멸은 무시였다. 나는 곧장 가운데 나의 존귀하신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다. 오 여사는 석 달 전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다. 뇌졸중으로 비뚤어진 얼굴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고 눈빛은 혼탁하고 흐릿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똑똑히 보았을 때 그 혼탁한 눈빛 속에 순간 돋기 어린 광기의 불꽃 두 개가 타올랐다. 그녀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을 벙긋거렸다. 목구멍에서 의미 없는 아바 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온 힘을 다해 나를 저주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분노를 무시했다. 그저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빨간색 버튼. 그것은 내가 특별히 사람을 시켜 통제판에서 떼어온 그 지옥의 스위치와 똑같은 모형이었다. 나는 그 빨간 버튼을 그녀의 손 옆에 그녀가 유일하게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닭발처럼 쪼그라든 손 옆에 가만히 놓아주었다. 어머님, 이거 기억나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마치 효녀가 어머니에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했다. 보세요. 제가 특별히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부터 얘는 여기 두고 매일 어머님과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님은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걸 보게 될 거고, 그럼 그날 당신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를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억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한 번 당신의 보물 같은 아들을 그 쇠관 속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을요. 컥, 오 여사의 반응은 내 상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녀는 마치 정갈에 쏘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손을 움츠리며 그 빨간 버튼에서 멀어지려 했다. 그녀의 몸이 침대 위에서 미친 듯이 뒤틀렸고 침대 전체가 삐걱거렸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도록 부릅떠졌고 눈물과 침이 뒤섞여 얼굴 전체를 적셨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도의 공포였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술 냄새를 풍기고 충혈된 눈을 한 남자가 뛰어들어와 나를 향해 소리쳤다. 한서연,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여길 또 와. 최건우, 최민준의 그 도박 중독자 사촌 동생이었다. 아마 어느 법무법인에서 허탕을 치고 한 푼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술 기운을 빌려 내게 덤벼들러 온 모양이었다.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여전히 공포로 일그러진 오 여사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세요, 어머님. 당신네 최씨 집안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한심하다니까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최건우가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었지만 그가 내게 닿기도 전에 병실 문 밖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2명이 번개처럼 들어와 마치 병아리를 잡듯 그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꼼짝 못하게 눌렀다. 한서연,
넌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여전히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시베리아의 한파처럼 차가웠다. 귀신? 넌 그럴 기회도 없어. 나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건 내가 해외 계좌를 통해 돈 세탁하고 불법 도박에 참여한 모든 증거다. 원래는 살 길을 하나 남겨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넌 재봉틀 돌리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네. 내 변호사가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확실하게 처리해 줄 거야. 최건우의 저주 소리가 뚝 그쳤다. 그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후 다시 나의 좋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의 원독으로 가득 찼던 눈에서 마지막 불꽃마저 완전히 꺼지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순수하고 끝없는 절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의 마지막 남자가 자기 눈앞에서 개처럼 완전히 짓밟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잘 즐기세요. 나는 이 말을 남기고 부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무간지옥을 떠났다. 내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안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처절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녀의 정신이라는 이름의 끈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1년 후 깊은 가을, 햇살은 더없이 좋았다. 한서 에스테이트에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을 황금빛 바다로 물들였다. 공기 중에는 잘 익은 포도의 달콤한 향기와 흙내음이 가득했다. 이 땅에게도 나에게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었다. 지난 1년 동안 한서 그룹이라는 이름은 이미 국내 와인 업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피닉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새로운 시리즈는 비할 데 없는 품질과 함께 언론에 의해 전설처럼 포장된 여주인의 불사조 같은 재기 스토리 덕분에 국내외 모든 와인상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다. 내 자산은 10배 이상 불어났다. 나는 더 이상 최민준의 아내도 한씨 집안의 딸도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내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된 거대 기업의 여왕, 한서연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나는 정장 대신 날렵한 승마복을 입고 7호 발효조가 있던 그 빈터에 섰다. 죄악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거대한 금속 구조물은 석 달 전 내 명령에 따라 가장 전문적인 공학팀에 의해 완벽하게 해체되어 와이너리 밖으로 옮겨졌다. 그 자리에는 방금 완공된 지극히 현대적인 디자인의 유리 온실이 들어섰다. 온실 중앙에는 마지막 시운전 중인 거대한 구리 증류기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그룹 전체의 보안 총책임자가 된 김 부장이 각 잡힌 정장 차림으로 내 뒤에 공손하게 서 있었다. 대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7호 탱크에서 절단한 가장 핵심적인 강철판은 프랑스의 조각가 스튜디오로 보냈습니다. 3개월 후 재생잘션이라는 이름의 예술 작품이 이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그 새로운 증류기에 머물렀다. 오늘 이걸로 첫 번째 술을 빚도록 하죠. 네. 김 부장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표님, 저희 와이너리는 줄곧 최고급 와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왜 갑자기 브랜디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온화함도 복수할 때의 냉혹함도 없었다. 오직 온갖 풍파를 겪은 후의 담담함과 통찰만이 담겨 있었다. 브랜디는 생명의 물 에오데부이라고 불리니까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브랜디를 만들려면 발효된 와인을 증류기에 넣고 2번 가열하고 증류해서 가장 정수만 남은 오드비를 추출해야 해요. 이 과정은 마치 새로운 탄생과 같죠. 과거의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불태워버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인한 영혼뿐이니까요. 김 부장은 이해한 듯 아닌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직접 그 거대한 증류기 앞으로 걸어가 기술자의 안내에 따라 시동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격렬한 굉음도 살을 태울 듯한 열기도 없었다. 오직 보일러가 내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윙윙 소리만이 들렸다. 투명한 추출관으로 곧 첫 번째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고농도의 생명의 물이 천천히 떨어져 아래의 오크통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맑은 액체는 햇빛 아래 칠색빛을 반사하며 한 점의 불순물도 없이 순수했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불길에 타들어가고 증오에 잠겨있던 나의 과거가 이 고온의 증류 속에서 조금씩 정화되고 승화되는 것을 보는 듯했다. 바로 그때 내 개인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그 값싼 요양원에서 온 정기적인 메일이었고 마지막 메일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환자 5호. 어제 새벽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전 대표님의 위임에 따라 시신은 무연고자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메일 마지막에는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다. 환자 최민준과 백설이는 장기 와병으로 인한 심각한 폐렴에 감염되었으며 계좌 잔액이 향후 항생제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생존 기간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메일을 끝까지 읽고 손가락을 가볍게 스와이프하여 이 메일과 그 연락처를 함께 영구 삭제 목록으로 옮겼다. 그들이 죽든 살든 오늘 썩든 다음 주에 썩든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증오가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그것은 증류 과정에서 생기는 불순물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려지는 것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이정표 삼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 온실을 떠나 등 뒤에 포도밭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직접 포도 덩굴에서 검붉게 잘 익은 카베르네 소비뇽 한 송이를 땄다. 그 과실은 풍만하고 달콤하여 내 손끝에 붉은 즙을 남겼다. 나는 포도 하나를 입에 넣었다. 그 진한 과실 향과 적절한 산미가 내 미각 위에서 순간 폭발했다. 이것은 내가 직접 가꾸고 직접 지켜낸 결실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온 하늘을 따스한 호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색은 마치 내 지하 저장고에서 오크통 속에서 10년, 20년 동안 잠들어 개봉을 기다리는 최고급 와인 같았다. 내 인생도 한 병의 좋은 와인 같았다. 풋풋한 탄닌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발효도 있었으며 불꽃 같은 증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과거는 침전되어 복합적이고 깊은 향기로 변모했다. 나는 손을 들어 저 하늘 가득한 호박색을 향해 마치 보이지 않는 와인잔을 든 것처럼 들어 올렸다. 재탄생의 건배, 새로운 시작의 건배. 나, 한서연. 내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오직 햇살과 와인 향기뿐이다.